뒤에 혹시 잘 보이세요? 불을 더 꺼야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조금 이번에 교육 실습 신청하신 분들은 굉장히 떨림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끝내기 위한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자, 먼저 한국 교육 실습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15주에 걸쳐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을 하실 거예요. 자, 온라인 콘텐츠 수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선생님들 중에 모의 수업 실습만 잘하면 되지 뭐 하고 강의안만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온라인 콘텐츠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혼자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진들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강의안을 만들어 오셨죠? 할 수가 있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작성하시는데요. 자, 강의안 작성을 하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잘 짜서 했는데 피드백에서 이거는 좀 좋지 않으니 어울리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바꾸신 분들이 있고 아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밀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습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습니다. 네. 내가 준비한 아이디어 물론 중요해요. 자, 그런데 교수진들이 피드백을 드릴 때는 그 수업에 맞춰서 학생들을 고려해서 어울리는 것이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수업에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라는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기관에 가시든지 멘토 선생님이나 그 기관의 교수님들에게 그런 피드백 과정을 다 거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한국어 교육 시작할 때 첫 1년은 제가 처음 내면 거기에서 70%를 바꿔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피드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급, 중급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외국 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말을 하지? 이 감이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 저 한국어 잘 못해요. 한국어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제가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팝송 같은 거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팝송을 천천히 들으면 이해가 가나요? 왜 안 갈까요? 이해가 안 간다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왜? 왜 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외국어는 단어를 하나 놓치면 문장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교사 말이거든요. 교사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수준에 맞는 말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초급, 중급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구나. 그것도 보시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걸 보시면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오프라인 참관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바뀔 내용인데 지금은 한 50여 명 외부 기관까지 합쳐서 이번 학기는 55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하세요. 9시간.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토픽 수업도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참관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관은 꼭 뭐 이런 참관이 아니라 많은 수업을 보는 것은 네,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회가 있으면 네, 수업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 수강과 수업 실습,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오프라인 참관이 같이 이루어지고요. 수업 실습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면대면으로 이제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토요일에 학교에 오셔서 직접 네, 실습을 하는 대부분 유형 1이실 거예요. 혹시 나는 수업 실습 1반 있으세요? 1반. 1반은 없으시죠? 그래서 1반 있으세요? 면대면 말고요. 1반, 자기 반이 나는 1반이다. 박기성 교수님의 반이다. 네, 그분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 실습을 하십니다. 해외 거주자거나 굉장히 너무 멀리서 도저히 학교에 올 수 없으신 분들은 네, 동영상 수업을 하고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평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면대면 수업 실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국립국어원의 실습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2021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현장 실습 또는 참관 9시간이 필수가 됐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오프라인 참관은 지금 신청자만 받아서 하는데 2021년에 한국어 교육실습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학교에 오시든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가시든 9시간을 필수적으로 현장 실습을 하셔야 돼요. 현장 실습은 가르치는 거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수업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2021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년까지는 신청자를 받아서 하지만 21년에는 이것이 필수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장 선생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전체로 확대가 되고, 이거는 뭐 우리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어 교육 자격증 2급을 따려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다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신청 자격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것이 다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이 과목을 듣게 하는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거치는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할까요? 네, 원래 계단식 강의실에서는 답변 듣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리자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명시한 8과목 정도를 이수를 해야 그래도 실습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전공자의 경우 이제 4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저희가 신청 자격을 하고 있고, 자, 선수 과목은 선생님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왜 이런 과목을 듣게 했냐면, 일단 교육학개론은 기본적인 과목이죠.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과목이고, 외한 문법론 또는 한국어 기초 문법, 결국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휘도 가르치고 발음도 가르치지만 어떤 문형을 가르쳐서 그걸 통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법을 알고, 자, 어문 규정,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좋은데 시험 볼 때 힘들어하는 어문 규정, 이거 왜 듣게 할까요? 저희가 강의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띄어쓰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메일 쓸 때 띄어쓰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답변 메일이 나는 이제 띄어쓰기를 못하는 당신과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어 선생님들은 왜 어문 규정이 중요할까요? 외국 학생들은 한국인 선생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띄어쓰기라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치사하게 이런 거 갖고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시강을 하실 때 모의 실습뿐만 아니라 수업 실습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가시든지 시강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되실 거예요. 그때 평가자가 가장 쉽게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그게 바로 어문규범이에요. 띄어쓰기 맞춤법. 네. 이건 이미 프린트가 다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문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법론 들은 걸 토대로 문법 교육론 또는 교육문법의 지도법 요것을 이제 저희가 듣게 하는데요. 이건 진짜로 어떤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한 과목들이고 언어 교수 이론은 이제 어떠한 교수법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건가.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선수 과목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 신청 절차는 선생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과 통보를 받고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 개별 납부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복잡해서 우리 가끔 얼굴에 비춰주는 조교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고생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선생님들도 물론 신청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네, 그런 행정 처리를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동영상, 네, 저 보이시죠? 네, 그 온라인 찍으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동영상을 보시고 과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네, 이거 듣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과제 1차가 올라올 거예요. 네,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과제. 네, 교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데 10점인데 8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네, 내가 집중만 하면 10점 받을 수 있는 과제니까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듣고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네, 제 얼굴을 또 보고 싶다 하시면 동영상 다시 보기 보셔서 네,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주차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2주차에는 네, 과제 1이 나가고요. 3주차에 듣는 수업이 교수학습 활동의 구성. 자, 4주차 3월 말에 선생님들께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나 이거 하고 싶어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서 드려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문형이 더 쉬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 문형이 걸렸지?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문형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문형이기 때문에 무슨 문형의 난이도가 있다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이 받은 문형을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습 일정이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6월 첫 주일 수도 있고 6월 둘째 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 교육 실습을 수강하신 분들이 15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를 받아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실습 일정을 보시면 그거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네. 모두가 이제 자기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준 일정에 미리 보시고 그때는 이제 시간을 비워주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교환 양식이라든지 샘플 강의안 등을 학습 자료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양식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양식을 쓸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에 교수학습 활동 구성 3을 배울 때는 실습 유형 변경이 마감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면대면 수업에서 나는 유형 2로 바꾸고 싶다. 또는 동영상에서 1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공지가 나갈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이 요 옆인데 동영상을 하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면대면 수업, 동영 수업, 실습용 변경 마감일이 있고요. 자, 6주차에 강의안 작성법을 듣고 그 다음에 강의안 작성 과제가 나가게 돼요. 자, 목표 문형은 이때 알력이 됩니다.
그럼 이때 선생님들 막 강의안을 작성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때는요,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왜? 강의안 작성법을 듣고 작성을 해야 훨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자, 목표 문형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자, 목표 문형을 받으면 선생님들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뭐 하실래요? 목표 문형이 딱.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네. 들었던 걸 다시 보고 또 네,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책을 찾아봐야 할까요? 문형에 관한 책. 그리고 네, 글쎄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문형에 관한 책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국어 교재들을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선생님들이 문형에 대한 책만 보면은 다들 이제 그 전문가들이 쓴 책이어서 그것은 예비 교사들의 대상으로 문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 아는 것. 그런데 교재에서는 그 문형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떤 일반적인 대화문으로 이 문형을 다루고 있지,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문형에 대한 문형 연구와 더불어서 한국어 교재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과제가 딱 주어지면 강의안 작성법 들은 것을 토대로 강의안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안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려요. 그리고 피드백을 확인하신 후에 수정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1차 내고 피드백 왔는데 뭐 피드백 좋네, 오케이 하고 그냥 수업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반드시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강의안을 내시고 그것으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선생님들의 1차 강의안, 저희가 피드백을 준 것과 낸 것을 비교를 합니다. 피드백이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꼭 피드백을 확인하시고 수정하셔서 강의안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피드백은 여러분 과제방에 저희가 올려드려요. 네, 저희 튜터 선생님들이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과제 2로 대체를 하고요. 과제 3이 주어집니다. 초급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듣고 참관 로그를 작성하는 거고요. 네, 이 경우도 공지된 참관로 양식을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반, 3반, 4반 선생님들 중에는 현장 참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온라인 실습 참관록을 쓰는 것은 현장 참관록을 제출 시에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9시간, 9개의 참관록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현장 참관 신청하신 분들은 총 9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이 온라인 그 참관 수업은 들으시고 참관록 작성은 저희가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초급 수업 참관과 초급 수업 운영 기술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중급 수업과 중급 수업 운영 기술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주어진 문형은 초급에서 중급 요 정도의 문형이기 때문에 이 초급 수업, 중급 수업 참관과 운영 기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제 4가 주어지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참관의 양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가 피드백 드린 것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하셔서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안으로 수업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13주 차에 13주 토요일 6월 1일에 이제 1차로 수업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4주 차에 또 토요일에 수업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차에 하는 분이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피드백 마감해서 수정된 강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13주차 바로 전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2차 수업을 하시는 분도 여기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2차에 일단 제출하고
요때 와가지고 아 교수님 제가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요때는 그냥 올리고 새로운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평가에 다 반영돼요. 네, 모두가 동일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1차, 2차가 있는 거지 동일하게 이때 내는 요 1차 바로 전 금요일에 내는 수정된 강의안으로 저희가 평가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동영상 수업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우리 유영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겠죠? 네, 과제 제출 기한 14주차 일요일까지 반드시 동영상이 담긴 USB와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 수업 실습을 하고 6월 8일이 끝나면 네, 두 발을 쭉 뻗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는 우리 이 수업 실습으로 대체가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필독 숙지 뭐가 있죠? 제출 마감일 엄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선생님들 마감일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잘 안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엄수예요, 엄수.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미제출 과제가 있을 경우 본 교과목 이수가 불가함. 무슨 뜻일까요? 네, F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과제가 바빠서 하나 못 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F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실습은 과제를 반드시 기한에 맞추어서 네, 내주셔야 돼요. 과제가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거 특강 들으시고 내는 과제나 온라인 수업 듣고 참관을 쓰는 과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안 작성하고 실습하는 거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한을 못 맞추거나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꼭 기한을 맞춰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제를 지각 제출할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는 주셨는데 과제 점수는 몇 점? 0점으로 평가된다. 아마 다른 과목들에서 과제 하나 안 냈을 때 오는 후폭풍 얼마나 큰지 다 아시죠? 근데 실습은 과제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과제를 하나 안 내서 0점을 받으면 굉장한 그 마이너스가 돼서 낮은 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는 꼭 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각 제출은 과제가 업로드가 불가해서 튜터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특히 강의한 과제의 경우 지각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30분의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각을 제출해서 내일이 실습인데 오늘 주신다. 피드백 절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한 과제의 경우 지각 제출하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강의한 과제를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해주시고요. 네, 중요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꼭 유념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비율,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강의 계획서에도 다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오늘 하는 거는 10점, 참강록 10점, 10점, 강의안이 30점. 자, 그래서 강의안을 안 냈다. 나는 이게 0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의안 2 플러스 실습.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13주차 금요일까지 반드시 수정된 강의를 올려주셔야 되고 그 강의안과 수업 실습한 것을 토대로 40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 항목이 요 2와 5가 큽니다. 네. 요 내용은 다 선생님들 그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네. 사진 찍으셔도 되고 네. 사진 안 찍어서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과제 5 유형별로 실습을 진행한다 내용이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 말씀드렸으니까 강의한 일을 과제방으로 제출을 하시고 이제 면내면 수업 실습과 동영상 수업 실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정된 일시에 사이버에 대해서 수업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수업 실습 시 준비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강의한 2부. 네, 이거는 평가하는 평가자 욕입니다. 이 강의한 2부에는요,
연습지와 활용지를 포함하셔야 돼요. 가끔 강의안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연습지를 나누어 주면 뒤에 평가자들은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2부 2개를 하셔서 주시면 되고요. 당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강의안을 뽑아드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오셔야지 딱 오셔서 막 사무실 가서 저 조교님 죄송한데 뽑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고요. 평가자 제출용 2부가 되고 외국인 학습자 배포용은 강의안을 배포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에게.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강의안 주고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면 거기 안녕하세요 써있으니까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김치를 먹어봤어요? 하면 학생이 아니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 안 하죠. 네 하면 아니 거기 써있는 거. 이런 수업 안 되는 거예요. 학생한테 강의안을 주진 않아요. 학생한테는 선생님들이 필요시 뭐 연습지라든지 활용지라든지 이런 거는 배포할 수 있지만 강의안은 평가자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하시는 유형이 같은 경우는요. 강의안 2개 인쇄본과 이분들은 50분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한 동영상 파일을 한국학부 사무실로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안내는 저희가 또 자세히 유형 2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후에 공지를 하니까 공지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강의안 및 수업 실습 과제의 주요 평가 항목. 먼저 수업 내용. 수업 내용은 말 그대로 주어진 문형을 잘 전달을 하느냐 이거예요.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도 목표 문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 문형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방법. 수업 방법은 뭘까요? 한국어 교사로서 수업을 하는 단계들이 있죠. 도입이 있고 제시가 있고 연습이 있고 각 단계별로 맞춰서 수업을 하는지. 그런데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뭡니다 하고 판서를 가득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원 강의식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0점입니다. 0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국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과목들에서 나온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 수업은 어떻게 해라 이런 방법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교사의 태도,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근데 가끔 이제 4명인데 특정 학생한테만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가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학생들을 존중을 하는지, 그리고 교사가 제가 수업이 처음인데 여러분 잘해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저희는 평가를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한다고 가정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초보인데 이런 거 안 좋고요. 그래서 교사로서 얼마나 자질을 갖고 전달을 하느냐. 특히 이 교사의 태도에서는 교사 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표준어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다가 와 그런 말도 알아요? 와 대박. 이런 될까요? 어떨까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나중에 어딘가에 가셔서 수업을 하다가 보통 수업에서 농담을 하다가 한 번씩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강 자리에서 세종학당 교원으로 파견되는데 시강하다 막 대박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교사의 태도, 적절한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참고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 교재에 세종 한국어 1에서 4번을 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드리는 문형은 대부분의 문형이 세종 한국어에 있는 문형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교재는 좋은 점이 세종학당 전자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종학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오, 많이 계시네요. 그럼 세종한국어 책도 보셨어요? 네,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세종학당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클릭을 해서 선생님들 회원가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전자책으로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세종한국어 책도 보실 수 있고 세종한국어 회화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자료집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너무 공부하기에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선생님들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이제 한국어 교육 시작할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찾아야 돼. 그래서 막 책 20권씩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교재 중에 저희가 이제 외대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왜냐면 당일날 학생 역할을 하러 오는 학생들은 외대에서 200시간의 한국어를 배우고 오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외대 교재에서 순서대로 문형을 배워왔기 때문에 외대 교재를 살펴보시면 이 문형이 어디에 위치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대 교재의 1급, 2급, 3급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이 공사 중이어서 폐가식으로 운영해서 조금 힘든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오셔서 신청하셔서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시중에 큰 서점에 가면 보통 파니까 구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처음에 보면 교수 요목들이 있어요. 순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서서 한 20-30분 보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외대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종한국어 회화 이런 책들도 있고 여기 자료로 이렇게 가시면 이 북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한국어 1, 2, 3, 4가 나와 있죠. 세종한국어 1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보통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북으로 펼쳐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목표문형 공부하기 위한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법 1, 2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교사라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책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나왔고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1은 한국어 교육학 개론과 내용이 비슷해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한국어 문법 2는 사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형을 딱 찾아서 그 문형의 설명, 제약, 예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에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 2를 볼 때 예문들을 참고를 하시되 그 예문을 학생들에게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휘 수준이 고려가 잘 안 돼 있고 일반적인 예문들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에 나온 거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과 중급이 있는데요. 초급, 중급이 조사편, 어미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요. 한국어 문법 사전이라든지 어미조사 사전도 한번 살펴보시면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잘 안 보이는데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 한 3분의 1 정도.
네, 이거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어 교수 학습 샘터로 딱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문법 표현 내용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궁금한 문형 있으세요? 선생님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죠? 실습 잘하려고. 네, 그리고 수업을 들으러 공부를 하러 오셨죠? 자, 을어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표제어 을어가 나왔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초급, 토픽에서도 초급에 사용이 되는 연결 어미입니다. 전체를 볼게요. 자, 의미와 용법이 나와 있죠. 을어를 언제 쓰느냐? 동사에 붙는다. 네. 그리고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여러분 을어는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낼 때 쓰여요. 알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네. 이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게 국립국어원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죠. 담화 예문들이 있어요. 자, 예문들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 가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요. 네. 그래서 을어가 언제 쓰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가공을 하셔야 되겠죠? 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다 빌리다 같은 말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뵈러도 학생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맞게 좀 바꿔야 되고 문장 예문들, 그러니까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 도입을 어떻게 하세요도 샘플이 나와 있어요. 장점은 예비 한국 교사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죠. 단점은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한번 해본 후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도입을 어떻게 하세요가 있고요. 뭐 형태 정보라든지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그래서 문법 사전들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국립국어원 이 교수학습센터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럴 때 쓰이나, 그리고 나는 언제 이 말을 쓰지,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실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업 내용,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 없이 수업 진행을 한다. 이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에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수업을 하시냐면 형태에 집중된 수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 여유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한테 이게 언제 쓰이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음이 뭐가 있으면 알을 써요. 모음이 뭐며 어를 써요. 하다는 열을 써요. 그것만 내내 반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지나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거 언제 써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문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까 형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 목표 문형을 배워서 한마디라도 완전한 문장으로 자기 뜻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언제 그 문형을 사용하는지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수업 방법. 교탁 뒤에 숨어서 수업 진행한다. 물론 이런 분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분은 없을 텐데 강의안을 보고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선생님 잠깐 보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 5분은 들고 정말 잠깐 봐요. 10분 지나면 이렇게 수업하고 계세요. 네. 강의안은 보실 수 없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걱정하시 이거죠.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학생이 아니요 해야 수업이 진행. 그 다음 내가 준비한 외운 게 나오는데 네 한 거예요. 근데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안을 외우되 선생님들이 흐름을 외우면 돼요. 흐름. 네. 도입에서는 뭐 이거를 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흐름을 쫓아서 가지. 안 그럼 그래 흐름을 외워. 임기응변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했는데 네 했어요. 정말? 그러면 김치찌개, 김치 불고기는 제육덮밥을 하면서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들 막 웃고 선생님 재밌어요 해서 나 수업 잘한 것 같아 라고 이기양양하게 딱 앉았는데 선생님 F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업의 흐름을 지키면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강의안을 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칠판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을어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자, 여러분 오늘은 을어 공부할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판서를 하실 때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보시면 이렇게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이 훨씬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꼭 수업을 하셔야 되고 또 떨리니까 자꾸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가봤어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자신을 믿으시고 나는 그 시간에는 그 학생을 책임지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눈 마주침 하시면서 수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강의식 일방적인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교사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고 계속 교사만. 네. 그거는 이제 한국 수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수업 자료만 나열하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경우는 내가 이만큼 준비해 왔으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김치를 먹어봤어요 해서 아니요 하면 김치에 관련 사진을 쫙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안 먹어봤죠? 먹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료만 막 나열하는 수업은 좋지 않아요. 네. 가장 좋은 모델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학생과 호흡하면서 수업하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예요. 네. 내가 가진 능력이 출중해서 수업에 여러 가지를 구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 수업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하지 않은 언어 구사를 한다. 속도라든지 어휘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표준이 아니면 초급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걸 꼭 고려해 주셔야 하고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메타 언어를 가다 사용한다. 문법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선행 용언이 동사밖에 안 돼요.
네. 선생님들 1학기 생각해 보세요. 선행, 용언, 동사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내가 잘못 왔나? 한국어가 생각보다 어렵네. 네.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학생들은 한국어 선생님 되려고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문법 용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무슨 여러분 이거는 주어 일치 제약이 있어서 1인칭 주어랑 뒤에 1인칭 주어랑 이런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충분히 학생의 말로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문법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자기소개해 했던 어떤 학생이 저는 중국에서 선생님 저 중국 갔어요 하면서 갑자기 근데 중국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 중국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F입니다 이렇게. 일단 특정 학생한테 과도한 집중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언어를 안다고 해서 그 언어로 설명을 한다?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네. 특히 가끔 그런 분 있죠. 아니 왜 그거 몰라요? 네. 여보, 인텐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인텐드 몰라 하면 네. 근데 모든 학생이 영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근데 그 말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볼 때 도움이 되는 거지 학생들한테 영어로 가르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제 교사로 가는데 중국어, 일본어를 잘해야 합니까? 잘하면 좋죠. 생활하는 데 편리하죠. 수업 시간에 중국어, 일본어 사용하는 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언어를 안다고 해서 네, 그 언어를 사용한다?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단, 해외 거주자 중에 동영상 실습 참가자는요, 4명이 다 단일어권이겠죠? 네, 그때는 한국어로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간단한 명사들이나 간단한 용어들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다국적이 있을 때는 네, 특정 언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사가 4명의 언어를 다 알아. 그런 경우 사실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되게 똑똑하네? 이거지 수업을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외 거주자 중에 단일어권을 상대로 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이 가능한 거지 전체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적 사용 가능은 한 5%에서 10%는 우리가 용인해준다 이 정도지 그거를 권장한다가 아니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한국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한국어 이외의 사용은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단어를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습할 때는 전혀 그런 영어 사용을 절대 안 돼요. 실습할 때는 안 돼요. 네. 직접 교사가 돼서 할 때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교사가 될 때 긴 수업, 긴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의 수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했다라고 갑자기 학생이 사무실에 가서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는 극히 이제 명사에 한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습 시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든 시간을 하실 때 외국어 사용은 네, 안 됩니다. 실습에서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표 문형이 아닌 다른 문형으로 강의한 작성은 수업. 이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예전에 이렇게 시험 볼 때 오프라인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교수님한테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아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답안지 받아본 적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써보겠습니다까지 읽고 그 다음 안 읽고 바로 0점 줘요. 네. 실습 문형을 당연히 하셔야 되죠. 저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보내시면
피드백을 드릴 수 없습니다는 피드백이 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운영을 하셔야 돼요.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한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강의안을 누군가가 써준 겁니다. 그거는 보면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 강의안에 맞춤법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실습 당일에 결석했다. 이거는 저희가 구제 방법이 없어요. 기회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무조건 다음 학교 넘어가시는 거예요. 실습 당일에 결석하시면 저희가 따로 뭐 정해진 날짜에서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전에 미리 이렇게 다른 분과 바꾸신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수업을 하셔야지 실습 당일의 결석은 무조건 F입니다. F. 네, 재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근데 여기까지 좀 무서운 얘기였고 우리 즐거운 얘기를 좀 해보죠.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가 있죠. 수업 내용, 목표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사람. 그래서 형태,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고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고 이거는 이제 뭔가 움직여요 그 말하고 써요. 뭐 예뻐요, 높아요 이런 말하고 써요. 그러니까 AV랑 DV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느냐.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DV에만 써요. 자, 그래서 먹어지다. 이러면 어때요?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먹다는 DV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뻐지다도 쓰지만 먹어지다는 말도 쓰죠. 아니 먹으니까 먹어지던데 그래서 선생님 어지다 근데 먹어지다 쓰잖아요. 네, 그런 분들 F입니다. 네, AV, DV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형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 역할은 학생들이 그 전까지 익숙해진 수업 방법은 언제 이 말을 하면 돼요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장 궁금해해요. 그래서 으러가다는 목적이에요가 아니라 으러가다는 언제 사용해요? 이 말로 이런 말을 만들어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방법. 강의안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학습자의 눈을 보며 수업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학생들은 선생님들도 뭐 그런 외국어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바라봐 줬을 때, 네, 막 말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부끄러워서 정면을 응시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볼게요 하면서 앞은 보고 있지만 학생들 안 보는 거 정말 안 됩니다. 한 명씩 눈 마주침을 하시면서 상호작용을 해주시고요. 학습자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네, 누구시 어때요? 했는데 학생이 약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학생. 뭐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말을 뺏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생님 혹시 맛있게 먹어본 음식 있으세요? 뭐 먹어보셨어요? 네. 치킨을 네, 이렇게 하는데 치킨이요 했을 때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시는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학생. 이 학생은 무슨 말을 했냐면 치킨까지만 말한 거예요. 그게 학생의 말을 뺏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적절한 수업 자료에 활용을 하느냐. 가장 성의 없는 강의안이 가르친 다음에 연습지 주고 배운 운영으로 예문을 10개 만들어 보게 한다.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정말 무책임한 강의안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썼어요? 학생이 쓰기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배웠으니까 너 써봐 이거예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말하기도 하고 서로 듣기도 하고 간단한 쓰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고요. 무조건 연습지 채우기 그거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주면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배울 때 그냥 주고 자 10분 동안 쓰세요 그러면 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예가 있습니다. 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가능이 있어요. 가능. 자, 을 수 있다는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능과 능력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가능일까요? 능력일까요?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입니다. 네, 그렇죠? 가능과 능력은 구분이 되는데 을 수 있다가 포함되는 모든 걸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들면 학생들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모국어니까. 네. 근데 외국 학생들은 도대체 이건 뜻이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자꾸 같이 쓰지? 네. 그래서 그 문형의 의미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설명과 교사말을 구사하라는 예가 이건데요. 자, 은 후에를 배워요. 네. 자, 그런데 예문이 비슷한데요.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해야 해요. 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이 쓰시죠? 네, 약국 가면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하세요 이런 말 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안 돼요. 자, 이 약은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요. 자, 여기는 은 후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런데 학생들은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음에 약을 먹어요. 요거를 먹은 후에 약을 먹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말은 뭘까요? 식후 또 복용하다 이런 학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급 학생들이라면 어려운 말을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은 후에를 배우는 학생들은 은 후의 문형은 초급 문형이에요. 그렇다면 나나 다 같은 문장으로 말을 해야 되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약은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음에 약을 먹어야 해요. 어야 하다라는 말은 학생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찾아봐야 되냐? 은 후에가 교수 요목 중에 1과 2과 3과 이렇게 있겠죠. 은 후에가 어야 하다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은 후에가 어야 하다보다 뒤에 있다라면 학생들은 이 문장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아어야 하다는 여기 없네. 은 후에보다 훨씬 뒤에 있네. 그 다음 급에 있네.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사말에 사용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인데요. 의사소통식 강행 작성을 하라고 했고 맞춤법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든 일정과 과제 제출 마감일을 잘 지키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느냐까지 저희가 봅니다. 이것은 한국 교사가 이제 되기 위한 자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전 시간에 우리 진 교수님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일정을 잘 지키고 그 기관의 지침을 잘 따르고 그런 것들도 다 사실 평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 학기 동안 일정 등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학생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그 학생에게 가르침을 줘야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시 유의사항은요. 온라인 강의한 수강을 하시고
또 강의안 작성 시 유의사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드백 내용을 꼭 반영하셔야 돼요. 반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정된 강의안 수정을 하셔서 그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시고요. 강의안 작성 시 유의점은 여기 보시면 검은색, 네, 그 여러 가지 색깔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컴퓨터를 딱 켜셨을 때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글씨가 포인트가 20이거나 한 컴퓨터는 아마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검은색 그리고 신명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감일을 어기면 피드백에 불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과제방 제출 과제는 첨부 파일로만 제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감일날 첨부가 안 돼요. 이메일로 보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첨부 파일로 꼭 강의 과제방에 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과제 제출 시 지정된 파일 제목 형식이 있어요.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는데 네, 성명 네, 우리 조교님 계시니까 박병관 네, 아래 밑줄 네, 2000 무슨 학번 과제 1 이 형식으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네, 꼭 해주시는 거 네,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제가. 자, 기타 유의사항은요, 실습은 공지사항이 좀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매주 공지사항이 있으니까요. 제가 공지사항을 늦게 봐서 못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돼요. 구제 방법의 실습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고 제출 일정 등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학우님들을 저희가 충분히 많이 안내를 드리지만 모든 일정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이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나라마다 시간에 맞춰서 공지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공지 일정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실습 교과목 추천 선생님은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금 멋지게 일어나신 박조규님도 네, 그 교육대학원에서 한국교육 전공으로 석사 과정 중에 계시고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냥 뭐 아무 때나 막 연락하셔서 아니 튜터가 도움을 줘야지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과 중에 답변이 불가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쪽지로 문의를 주시면 적어도 늦어도 다음 날에는 답변이 오니까 물론 실습을 들으시는 이제 우리 예비 교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급한데. 네. 하지만 일과 중에는 이분들도 다 현직 한국어 교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선배님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문의사항은 먼저 쪽지나 이런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습을 오래 운영을 했는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별로 문의가 안 와요. 내가 전문가인데 별로 저한테 문의를 안 하시고 튜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런데 이 모정의 뜻이 이게 맞나요? 네. 튜터님은 물론 잘 아세요. 근데 제가 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수자한테 문의를 하세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문의는 안 됩니다. 네. 선생님들을 준비하시고 강의한 피드백 때 저희가 드려요. 네. 선생님들이 일정 부분을 하신 후에 교수자 피드백을 드리는 거지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봐드리면서 가는 것은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의가 있을 때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되 그럼 너무 이제 하나하나 이 단어 써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요? 해서 단어 목록을 만들어가는 이런 질문은 네, 안 되고요. 네, 문의가 있을 때 교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말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주말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투터분들은 주중에 이제 일과가 있어서 주말에는 잠깐 그래도 재충전을 해야 선생님들 응대도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말에 답변이 이제 없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아니 튜터가 바빴고 주말에 뭐 하는 거야? 네, 쉬셔야죠 그분들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습 이런 것 때문에 문자도 가고 쪽지도 가고 메일도 가는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로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많이 연락했는데 그건 옛날 번호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들의 최신 정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저희가 드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기 정보 관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해외에 거주 중이신 분들 중에 요즘에는 070 전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답답하신 경우 070이 있으시면 그 번호를 알려주시면 문자도 갈 수 있으니까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혹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습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13주차, 14주차에 5개 반씩 진행이 되고요. 아침에 6명, 그리고 오후에 6명, 하루에 12명씩 이제 들어가서 이 2번에 걸쳐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될지 오후에 될지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에 따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여기를 해주세요. 그거를 저희가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일정은 정해지면 그거에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한 이에 따른 수업은요 50분입니다. 50분. 선생님들은 50분 수업을 짜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수업은 50분 중에 20분 정도 진행되는 것을 평가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50분은 20분을 줄여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20분까지 수업을 하시면 돼요. 네. 교수님들에 따라서 선생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태 연습을 조금 했는데 학생들도 잘하고 교사도 잘 하더라. 그러면 선생님 한번 연습으로 넘어가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을 축약하는 게 아니고 50분 수업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50분 수업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은 반드시 50분짜리 수업 리허설을 해보셔야 됩니다. 리허설을 안 해보시면 50분을 준비해서 그 50분 내용 준비한 것을 15분 만에 끝내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최단 기록 9분 만에 끝내시는 분도 봤어요. 당연히 통과를 못 하셨죠. 네. 리허설 안 해보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50분에 딱 맞출 수 있는 수업을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앞에서 리허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교사가 있고요. 학생들이 4명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외국인 초급 학습자 4명이 기본이고요. 가끔 그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1명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적어도 3명 그리고 4명 앞에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자는 2명이 합니다. 왜 2명이 할까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한 반 분들이 들어오면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약간의 주관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자, 한국교육 전문가 교수님을 저희가 한 분 더 모시고 두 분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피드백을 현장에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당 수업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한 명당 10분 정도의 피드백이에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드릴 때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이 다양한데 어떤 분은 이제 펜을 들고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피드백 시간 10분은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니까 꼼꼼히 잘 적으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현장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고, 피드백은요, 6명이 한 팀인데 3분이 연달아 수업을 하실 거예요.
3분 수업을 하신 후에 한 번에 이렇게 피드백 3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3명이 수업하시고 그 다음 피드백 드리고 대신에 6명은 계속 3시간 동안 같이 앉아 계세요. 오전 내내 6분은 같이 앉아 계셔서 한 분이 수업할 때 다른 분들은 뭐 할까요? 참관하시고 네, 수업에 대한 참관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하시는데 뒤에서 막 야 수업 잘한다 저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조용히 네, 참관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은 한 팀당 3시간 소요가 돼서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예전에는 좀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 오전, 오후로 맞춰져서 네,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네, 이번 학기도 현장 참관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제 21년에는 전체 네, 수강하신 분들 100%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대비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어떤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고 점점 가능한 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립국어 시습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된 건 이 내용입니다. 현장 실습과 참관을 9시간을 필수적으로 해라. 네, 이건 이제 국어기본법에 의거해서 국원에서 지침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학기나 다음 학기 2020년까지 실습 과목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21년부터는 이건 100%예요. 100%. 다행히 네, 저희 교수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학교는 21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많은 학교들은 2020년부터 네, 100%로 바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인정을 하는 기관에서 해야 돼요. 아, 여기는 한국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수업 듣고 그냥 딱 낸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에 하남센터도 학부장님 대표로 다녀오셨고 협약 기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야 선생님들이 어떤 거주 지역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버 외대 한국어학부 유관 기관에 그 한국어 센터를 마련 중이고 운영 중이 있고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 다 보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 4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최소 3일은 기관에 가셔서 참관을 하셔야 됩니다. 19년에는 3개 지역에서 합니다. 화성과 인천 네, 외부 기관으로 가고요. 동대문은 우리 학교의 K-스터디 센터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관하신 분들은 참관 일정이 저희가 올라갔을 거고요. 아마 참관비도 개별 납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참관이 종료되면 서식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참관록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것들 제반 서류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공지로 나갔는데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부기관에 인천에 있는 카리타스 신청해 주신 분은 여기 보시면 매주 화요일에 3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또 화성 쪽으로 가신 분들은 일요일에 3시간씩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3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고사 기간 빼고 앞에 네, 6주 중간고사 후로 네, 이렇게 4주 그래서 총 10팀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학교에서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50분, 목요일 7시 8시 50분, 그리고 토요일 그래서 화요일 3시간, 목요일 2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참관록 쓰시면 그 참관 태도를 봐요. 참관 태도는요, 이제
일정의 시간을 잘 준수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열심히 또 사진 찍으시는구나. 네. 7시에 시작을 하는데 7시 10분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참관자들은 정말로 딱 수업을 보시는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서, 네, 그래서 일정과 시간을 잘 준수하는지, 참관 시 태도, 이렇게 3시간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듣다가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열심히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일단 걷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나중에 어떤 기관에서 참관을 하든, 네, 그거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할 거고요. 각 수업에 대한 참관 일지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반과 3반, 네, 그 지도 교수인 이민우 교수님하고 제가 그걸 보고 평가해 드립니다. 성실히 작성하면 다 점수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9장 제출하시면 참관도 제출을 면제해 드립니다. 사실 온라인 동영 참관록이 조금 쉽죠. 2장이니까. 근데 이제 오픈은 9장이니까 양은 많은데, 네, 수업 들으면서, 네, 들으시는 분들은 도움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자,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9시간 하고요. 3일에 걸쳐 하고요. 이게 3번이 중요한 건데요. 정규 교육 시간에 참관하니까 참관 시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안 되고 수요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돼요. 수업 시간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실습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거기에 시간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시범 기간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유동적으로 이렇게 옮겨드리거나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년의 전체가 되면 이거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오전에 오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 참관 못 해요? 그러면 그 과목은 패스가 안 돼요. 21년부터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공제가 되면 그 시간에 아마 좀 많은 부침이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물론 학생분들 중에 아니 그러면 연차를 내라 말입니까? 이런 민원도 올 텐데 그러면 네, 연차를 내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되겠죠. 네. 왜냐면 실습과 똑같아지니까 21년부터는. 네. 그리고 아니 나는 토요일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만 해주세요 하면은 150명은 토요일에 어떻게 배정을 해요? 네. 그리고 참관은 한 반에 5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이 3개라면 네, 5분만 참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생기면 그걸 꼭 맞춰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 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는 네, 어디 한번 수업 좀 볼까? 이게 아니라 수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배우는 자세로 참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관 시간은 꼭 엄수해 주시고요. 수업 시작 30분 전에는 참관 기간에 도착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학교는 선생님들이 잘 아셔서 보통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외부 기관을 갈 때는 처음 가는 곳이니까 헤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분 미리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30분을 겨우 맞추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도착하셔야 되고 5분 전에는 교실에 이제 뒤쪽에서 네, 앉으셔서 옆에 앉으신 선생님들과 반갑겠지만 네, 그 담소는 좀 나누지 마시고 5분 동안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관 태도에 중요한 거는 참관 기간에 대한 예의와 수업 방해 행위 절대 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한국어 강사를 할 때 일이었는데 해외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참관을 시켜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관자가.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학생도 당황하고 네, 교사도 당황하죠. 학생들은 참관자가 있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진행되는 거지. 네,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말하는 실력을 뒤에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참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수업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외부 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그 이주 여성 기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50분의 그런 단계별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야? 이 선생님들 수업을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 기관의 특성과 학습자 특성을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 생활하면서 배우는 그런 일반적인 수업은 여러 가지 한국어 형태의 아주 표준적인 기초적인 모델이지 그것이 전체가 다 적용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런 수업 보려고 왔는데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의 수업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셔야 되고 특히 외부 기관은 이주여성 한국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한국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저희 K-스터디 센터에서 하는 동대문 오시는 분들은 일반 목적 한국 프로그램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지난 학기는 고급 학습자가 많았는데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좀 실습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고급이다 보니까 뭐 실제적인 나한테 오는 게 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초급 수업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수업을 보실 거고 이거 플러스 저녁 수업은 학생들이 대부분 기관에서 그 토픽 대비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 50분 수업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말하기 활동 이런 부분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이 토픽을 이제 문제를 풀고 같이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수업의 형태를 띨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제 어떤 기관에 가셔서 수업을 하신다면 한국어 초중고 수업뿐만 아니라 뭐 능력시험 대비 수업을 해주세요. 이주 여성 대상 수업 해주세요. 노동자 대상 수업 해주세요. 뭐 특별 프로그램, 정부 초청 기관, 뭐 공무원들 수업 해주세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가를 하실 때 쉬는 시간에 강사 선생님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학생한테 가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학생과 그 강사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돼요. 네.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동대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지도 교수님들이 참관도 거둘 때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도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참관은 정말 참관만. 네. 침묵은 금이다. 참관도구 열심히 쓰시면 되겠습니다.